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교를 서울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넓은지 몰랐습니다. 집에 아들이 저밖에 없어서 저 하나만큼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며 그다지 머리가 좋지도 않은 저를 부모님께서 너무 믿고 계셔서 솔직히 대학 같은 건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등을 떠밀려서 갔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원체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서울은커녕 대학을 갈 성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능에서는 대차게 말아먹고 시원하게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면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거든요. 오히려 공부는 둘째 여동생이 그렇게 잘했었는데 시골 분들이라 그런지 여자는 그냥 시집이나 가면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길을 잘 닦아야 동생들도 좋은 신랑감을 만난다며 부담감을 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동생은 자기는 여자라서 못 가는데 오빠는 남자라서 보내준다고 하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부담감에 못 이겨서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머리가 영 몹쓸 정도는 아니었는지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능 성적도 나오고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시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시던 것을 이뤄드렸고 저도 그동안 한 공부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기쁘긴 한데 막상 서울로 가려고 하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동네에 저랑 동갑이었던 미정이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어서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일하러 서울을 가겠다는 말에 할머니가 보내주실 분도 아니었으니 하는 수 없이 미정이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는 동안 미정이가 도시락도 싸들고 와주고 저를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솔직히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미정이가 옆에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주면 화가 나던 것도 진정이 될 정도로 제가 서울을 가는데 미정이의 공이 컸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기 전 꼭 자주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정말 세상이 별천지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정말 시골이라서 저녁 8시면 동네 슈퍼조차도 모두 문을 닫았었는데 여기는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놀기 바빴습니다. 또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물 만난 물고기처럼 놀았죠. 대학교에 와서도 수업을 출석만 하고 친구들과 나가서 낮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했다가 깼다가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반복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망나니처럼 놀았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점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시골은 생각도 안 났죠. 그러다 보니 자주 내려가겠다던 미정이와의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시골을 한 번도 안 내려갔었네요. 서울에 올라온 후로 연락도 한운둥 만운둥 하면서 미정이와 지내다가 방학을 하고 나서야 겨우 시골에 내려가 미정이를 거의 6개월 만에 봤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는 제가 밉지도 않은지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저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서울에서 놀다가 시골에 내려오니 뭐 따로 할 게 있겠습니까? 예전엔 동네 어른들 몰래 산책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설렜었는데 이미 더 재밌게 노는 방법을 아는 저로선 이제 그런 건 시시해졌죠. 제 마음은 서울에 가 있다는 걸 아는지 결국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던 날 미정이는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솔로가 된 저는 서울로 올라왔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굳이 꼽으라면 주위의 예쁜 여학생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는 정도였겠죠. 그 전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니 대놓고 딴짓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몸이니 친구들끼리 미팅도 나가면서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정이보다 예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첫 연애를 할 때만큼 설렌다거나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연애도 한번 해봤다고 어린애처럼 오두방정을 떨지 않게 됐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도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한 여학생을 보고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여학생을 보고 저는 그대로 반해버렸습니다. 얼굴도 예쁜 데다가 지적이고 똑부러지게 발표하는 모습에 처음엔 호감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몇 번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샴푸 향기와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는 수업이 아닌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한테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업이 끝나고 그 여학생에게 오늘 수업 내용 필기를 놓쳤다는 것을 핑계로 책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책을 빌려주면 다음에 돌려주면서 또 말을 걸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필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필기 내용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바로 다음 수업을 가야 해서요. 그럼 여기 제 번호 드릴 테니까 책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수업이나 그 전에 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제 말에 딱히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어진 여학생에게 책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 여학생에게 연락이 오진 않아서 다음 시간에 바로 책을 돌려주긴 했지만 고맙다는 핑계로 제가 뭐라도 사겠다면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같이 연락도 하고 가끔 점심시간이 맞으면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귀고 나니까 여자친구는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학생 식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꼭 한 명씩은 와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제 눈에만 예뻤던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예쁘니 제가 마음을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친구 덕분에 저도 입학하고 1년이 다 돼서야 도서관을 처음 가봤고 여자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점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군대를 가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첫 휴가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보러 갔었는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네가 아빠야. 낳든 지우든 그래도 너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임신? 여자친구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임신을 해서 자기도 얼마 전에 막 알았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도 저도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대에 있으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차마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안 나와서 낳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미 생긴 아이니 낳아서 기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듯이 말했었고 그렇게 저는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제가 가장이 되었으니 여자친구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군생활 중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재수까지 해가면서 들어간 대학은 고작 1년을 다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대학까지 졸업을 마쳤고 그래도 장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제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죠.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저희들끼리 자립을 시작했는데 제가 근무지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겨우 자리 잡고 안정됐어. 나도 이제 겨우 사원에서 주임으로 올라갔고 솔직히 당신 월급보다 내 월급이 더 많잖아. 그럼 당신이 그만두는 게 어때? 그렇긴 하지만 대학도 중퇴하고 내가 어디서 무슨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겠어.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가. 강원도 가면 지원이는 누가 봐주고 어린이집은 있어? 거기서 주는 집도 별로일 텐데 나는 그런데 절대 못 가. 그렇게 알아둬. 저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딱 끊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도 직장 문제도 얽혀있으니 제 입장만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요. 아내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직장도 아내가 훨씬 좋으니 월급도 저보다 많았고 누군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건 저여야 했었죠. 결국 저는 전역을 하고 나서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군인으로 오래 하면서 체력 하나만큼은 좋아서 일도 버틸만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희 딸을 보면 기운이 없다가도 솟아났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그 작은 손으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딸 손이 저에겐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나 이번에 키도 커서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어. 벌써 그만큼이나 컸어? 우리 지원이 얼마나 컸나 키 재볼까?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기도 했지만 딸과 30분이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딸과 아빠 사이는 커갈수록 쉽게 멀어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딸과 지내야 나중에도 친한 부녀지간이 될 수 있을 테니 딸이 하자고 하는 건 되도록이면 다 해주려고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던 전날 일을 하던 중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하니까 얼른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그대로 병원으로 운전대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얼마나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건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피가 모자라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제 혈액형이 같으니 저라도 피를 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랑 제 혈액형이 같아요. 제 피 뽑아서 쓰세요. 제 피를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우리 지원이 살려만 주세요, 선생님.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도 B형이시죠?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검사해볼게요. 얼른 해주세요. 얼른요. 환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그런데 의사가 제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더라고요. A형이요. 지원이도 A형이라서 제 피 주면 돼요. 얼른 뽑아가세요.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A형인 줄로만 알았던 지원이가 B형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O형이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의사는 검사 결과는 정확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에 저는 헌혈도 못 해보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급하게 병원으로 온 아내가 대신 헌혈을 했고 다행스럽게 딸은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의식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찜찜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O형 맞지? 응, 왜? 지원이가 A형이잖아. 그런데 혈액형이 바뀐 건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이번에 수혈 받을 때 검사하니까 B형이 나왔다고 하네? 그게 가능한 거야? 글쎄, 당신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었겠지. 당신 밥은 먹었어? 아내는 제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괜스레 마음을 요란하게 하기가 못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딸은 의식도 금방 되찾았고 어려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습니다. 단지 병원 안에만 있는 게 답답한지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댔죠. 아무래도 아내는 회사에서 일하니까 퇴근 후에만 병원에 올 수 있었는데 저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저를 더 편하게 찾더라고요. 애초에 딸이 엄마보다 저를 더 따르기도 했었고요. 아빠 언제 와? 나 너무 심심해. 여기는 친구도 없고 TV도 맨날 뉴스만 봐서 너무 재미없어. 많이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오늘 아빠가 중간에 한번 들릴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우리 학교 앞에 파는 그 분식점에서 파는 거 그거. 알았어. 아빠가 금방 사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한편에는 찜찜함도 있었지만 딸을 보면 그 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아이인데 어떻게 제 아이가 아닐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딸이 제 친딸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차라리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제 딸이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 김에 딸의 손톱을 깎아주고 그걸 챙겨왔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손톱을 깎아주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일 많이 힘들었어? 내가 다 나으면 도와줄게.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누구 아빠인데 그런 건 껌이지. 다 나으면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냥 아빠 따라다니면서 일 도와줄게. 나도 아빠 닮아서 일도 잘하잖아. 내가 누구 딸인데. 그만 까불고 얼른 떡볶이나 마저 먹어. 침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손톱을 깎으면서도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온 검사에선 저와 제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의 확률로 친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저는 왜 대학까지 포기해야 했었는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니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결과서를 들고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검사 결과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원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그동안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제대로 설명해봐. 당신 그걸 검사했어? 지금 내가 검사를 한 게 중요해? 지원이가 내 딸이 아니라잖아. 그럼 지원이 친아빠는 누군데? 당신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나 속인 거잖아. 아니, 나는 당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을 찾아간 거야. 뭐라고? 어떻게 나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 만나면서 다른 놈도 만났다는 거 아니야. 당신 군대 들어가고 잠깐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날 하루 만났던 사람이라 누구인지 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당신이라고 했었어. 미안해. 야, 너 제정신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날 찾아와. 내가 너 때문에 학교도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가장으로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는 어려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나도. 정말 그날 하루 만나서 실수한 게 사실이야? 그건 정말이야. 믿어줘. 결국 지원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병원에 언제 오냐는 지원이의 전화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원이는 제 아이가 아닌 것이 되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혼하고 다시 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참 쉬운 일이고 오히려 제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건데도 차마 지원이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날 저녁 지원이를 보고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가장 역할을 하겠다고 포기한 대학은 너무 억울해서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 신청을 해서 다시 학교에 다닐 테니까 나머진 아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아내도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는 일에는 토달기 바빴던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라며 등록금을 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가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돈을 벌지 않으면 지원이 용돈도 주기 힘들 정도일 테니까요. 학교를 다니며 오랜만에 들어간 교양 수업에는 제 동기가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을 함께 마시던 녀석이라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나이 먹고 뒤늦게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차마 먼저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는 첫 수업이니만큼 천천히 출석을 부르며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고 이윽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땐 친구도 꽤나 당황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가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형욱이 맞지?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 만나네? 그래, 오랜만이네. 너 군대 갔다 와서 그대로 자퇴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나 사고 쳐서 결혼했어. 그래서 그냥 부사관으로 쭉 군대에 있다가 전역했어. 제 말에 친구는 당황스러웠는지 멋쩍게 웃더라고요. 친구는 나중에 다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급하게 다음 수업이 있다며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그 친구랑 술도 한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친구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술을 한잔하는데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고를 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체주도 좋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래. 그때 너랑 만나던 그 여자친구랑 그 사고 친 거야? 그렇지 뭐. 내가 아무나 붙잡고 사고를 치겠냐. 그래. 그럼 그때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나 보네. 너 군대 가고 나서 자기과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났었거든. 네가 없으니까 남자친구도 없는 줄 알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그거 몰랐어? 우리 같이 들었던 교양 수업 교수님 있잖아. 너 만나기 전에도 교수랑 네 와이프랑 수상하다고 둘 사이 수상하다고 소문이 돌았었어. 그런 소문이 돌았었다고?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거야. 네가 워낙 다른 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너 빼고 다 알아. 나도 그 소문 알고 있었는데 너랑 사귄다길래 헛소문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지. 그리고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아내는 저랑 사귀기 전부터 그 교수와 소문이 이상하게 나 있었는데 저랑 사귀면서 그런 소문이 쏙 들어갔다가 제가 군대를 가자마자 또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거기다 여자친구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한 학기는 휴학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교수와 헤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네요. 아내가 그때 그 교수님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걸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굳이 이미 사귀고 있는 저에게 그런 소문까지 알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감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그 교수와 사고를 친 거라는 것을요. 하룻밤에 만나 지나가는 남자가 아닌 그 교수가 아이의 아빠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와 잔뜩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술의 힘을 빌려 아내에게 제 직감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이야기해. 정말로 지원이 승부가 누군지 몰라? 갑자기 왜 또 그래? 정말 모른다니까.
이미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당신 그 교수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맞지? 그러자 아내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 흠칫 놀라더라고요. 술을 진탕 마셨지만 아내의 반응을 보니 술 기운이 싹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그 지원이 승부가 그 교수 맞아? 당신 나한테 또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해. 그래. 지원이 생부 교수님 맞아. 그런데 교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가 먼저 좋다고 따라다닌 거야. 교수님은 가정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럼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는데?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교수님도 지원이 낳고 난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셨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또 그 와중에 친아빠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교수님이랑 그런 것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또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못 믿겠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정말이야. 나도 지원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눈을 팔겠어. 아무리 아이를 생각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과 저를 기만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선 기어코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숙소를 잡았고 한동안 딸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숙소에서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살다가 모든 걸 접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학교에 자퇴서를 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퇴 원서를 내고 나오는 길에 학과 사무실에서 제 아내와 만났다는 그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보니 제가 아내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그 교양 교수라는 걸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내려와 건물을 나서는데 지원이와 함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교수가 아내에게 아는 체를 하면서 가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가 저를 발견하고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그동안 집에도 안 왔어? 퇴원하면 장난감 사준다고 해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장난감 사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때 안 쓸 테니까 집에 와서 나랑 놀아, 아빠. 딸은 제 손을 잡았고 동시에 아내와 그 교수는 뒤를 돌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넌 또 거짓말이었어? 이젠 놀랍지도 않네. 이렇게 다 들통날 거 뭐하러 거짓말을 해? 아직까지도 이 남자 만나면서 지원이는 왜 데려와? 왜? 오늘은 친아빠라고 소개라도 해주려고? 그래, 지원이도 가자. 아빠보다 친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며. 교수님도 이혼하시고 나랑 합치기로 하셨어.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지원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해? 당신이 지원이 키울 자격이나 있어? 자네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미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다고 들었어.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애도 보는데 진정하고 나중에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교수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지원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불륜 커플이 어찌나 뻔뻔한지 누가 보면 두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지만 두 사람이 마음 편히 잘 사는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학교에 대자보를 써서 붙였어요.
그 교수가 어린 학생을 꼬셔서 임신까지 시켜놓고는 나몰라라 했고 그 여학생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속여가며 아이까지 낳아놓곤 지금까지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당연히 그 다음날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그 대자보는 제가 쓴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대자보가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교수들끼리도 뒤에서 엄청 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남을 이용했으면 결국엔 다 들통이 날 거라는 생각은 없었는지 멍청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수랍시고 교단에 서는데 교수들끼리도 당장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그 교수는 학기도 다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로 따지더라고요. 당신 그걸 대자보까지 붙여야 했어?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지? 그러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닌 거 알지? 내가 당신 회사에도 그 대자보 똑같이 붙일 수 있어. 아직은 지원이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아내는 화를 냈지만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새로운 학교에 다시 교수로 일하기 위해선 쉽게 고소할 수도 없었겠죠. 딸아이는 참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친부모도 아닌데다 아빠라서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올 리도 없었고요. 대신 제 친자가 아니니 양육비를 보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바로 시골로 내려왔고 간간히 지원이와 통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다시 배웠어요. 학생 때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게 꿈이었을 정도니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한 달을 넘게 시골에서 지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 어린아이가 없는 편이었는데 밤만 되면 밖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지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청이라도 듣는 건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미정이가 밤이면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 밤 산책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 어두운 길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아이가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었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놀랐었는데 볼 때마다 아이 아빠는 어디 갔는지 매번 두 사람만 나와서 걷더라고요. 아무리 외지인도 안 오고 동네가 위험하지도 않은 데라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 저도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미정이는 지원이 또래로 보이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옆에는 딸이야? 애 아빠는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봐? 그러자 미정이는 우물쭈물하다가 한참 끝에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저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처음 방학을 하고 잠시 시골에 내려왔을 때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미정이는 저와 헤어지자고 말한 뒤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고 그때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데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낳아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을 하면서 농사일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엔 그냥 부업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돈도 없고 근처에 보낼 학교도 없어서 못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참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정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미정이는 그동안 제가 아빠라는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미정이 집을 가보니
정말로 동네 사람들은 미정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동생이나 저희 부모님마저도요. 혹여나 예전에 생각이 나서 미정이 근처는 얼씬도 말아라. 근처에 갔다가 언제 어떻게 애 아빠가 돼달라고 엉겨붙을지 어떻게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정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애 아빠야. 욕하려면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나를 탓해야지. 왜 미정이를 욕해? 보다 못한 저는 결국 미정이와 딸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정이를 대하는 걸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미정아,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애 학교는 보내야지. 서울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져? 최소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안 받겠지. 내가 어떻게든 너 먹여 살릴게. 솔직히 처음에 미정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죄책감과 미안함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낮에는 집에서 부업만 하다가 밤에라도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이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미정이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를 다시 보니 왜 미정이 이후로 그렇게 설레는 일이 잘 없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는데 다시 미정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다시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3년에 걸쳐 공인중개사도 땄습니다. 지금은 작은 부동산을 하면서 아이 학교도 학원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정이에게 지은 죄가 많으니 미정이 말이면 꼼짝도 못하고 사는 중입니다. 그래도 알뜰히 저와 딸을 챙겨주는 아내를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다는 첫사람과 결혼한 셈이니 복받은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